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톨릭 교회의 화장 예식에 대한 해설에 앞서서 우리나라 장법의 변천, 그리고 화장의 금지와 재개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한국 가톨릭 대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술한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그리고 박태호 선생이 지으신 장례의 역사에서 주된 내용을 발췌하고 이 밖에 다른 문헌과 언론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상례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저승세계에 대한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승세계는 공간적으로는 땅 위, 땅속, 하늘로 구분됩니다. 저승이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시신을 땅 위에 두고 돌이나 흙으로 덮어 처리하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신을 분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버리며, 땅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신을 땅속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가장 오랜 옛날부터 행하던 주검의 팔다리를 바로 펴서 묻는 신전장, 주검을 동굴에 모시는 동굴장,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고, 신석기 시대에는 신전장과 함께 주검을 굽혀서 묻는 굴신장, 주검을 한동안 묻지 않고 보관한 다음 육체와 장기 등이 부패한 다음에 남은 뼈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관이나 용기에 담아 다시 장사 지내는 이중장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남서 해안과 섬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쇄골장,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화장한 유골을 옹관에 담아 안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식의 발달로 가족묘지와 부부의 합장, 한 무덤에 시족이 차례로 묻히는 공동묘지인 집장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이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지만 깬돌이나 판돌을 잇대어 널을 만들어 안장하는 돌널 무덤, 지면을 깊게 파고 자갈 따위의 석재로 덧널을 만들고 모시는 돌덧널 무덤, 시신이나 시신을 넣은 석과기에 흙을 덮지 않고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 화장한 뒤에 유골을 묻는 화장 무덤, 시체를 큰 독이나 항아리 따위의 토기에 넣어 묻는 독무덤,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직접 넣거나 목관이나 목각에 시체를 넣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린 널무덤, 이렇게 다양한 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한사군 시대에는 관을 넣어두는 널방을 나무로 만든 나무 덧널 무덤, 그리고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 무덤 등이 있었습니다. 부여는 여름에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하고 사람을 죽여서 함께 매장하는 순장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덤은 널을 넣어두는 널방을 나무로 짜맞춘 나무 덧널 무덤과 구덩이를 파고 돌로 쌓은 다음에 시신을 묻고 뚜껑돌을 덮어 만든 구덩식 바위 무덤 등을 사용하였으며, 한 무덤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묻히는 다인장과 다차장이 나타나고 화장도 하였습니다. 옥전은 가매장했다가
뼈만 추려서 큰 나무 덧널에 다시 안치하는 이중장인 쇄골장을 하고 한 가족의 유골을 하나의 널에 모아 보관하는데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본떠 나무로 깎은 인형을 죽은 사람 수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또 옹기로 만든 솥에 쌀을 담아 널의 문 옆에 엮어 매달았습니다. 사만지방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주는 동물로 생각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된 생사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굴하지만 장례를 거행할 때는 풍악을 울리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망자를 저승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선사시대의 동굴장 풍습이 남아있었고 돌로 축조한 돌무지 무덤과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그 안에 돌방을 축조한 흙무덤 그리고 화장의 흔적도 있습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에 흙을 한 켜 한 켜 다져서 봉분을 만드는 널무덤인 토축묘와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 그리고 화장의 유적이 있고 웅진성 시기에는 벽돌 무덤과 냇가의 돌로 무덤방을 만든 무덤이 있었으며 사비성 시기에는 판돌로 널방을 만든 무덤과 화장 무덤 등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서 시체를 큰 독이나 항아리 따위의 토기에 넣어 묻는 독무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신라는 초기에 시신을 나무에 안치해 부패한 뒤 유골을 모아 매장하는 이중장인 풍장이 있었고 지하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나무 덧널을 짜놓고 사람 머리 크기의 강자갈을 덮은 후 다시 그 위에 점토 따위의 흙을 입혀 다진 돌무지 나무 덧널 흙무덤과 깬돌로 널을 안치하는 널방을 만들고 외부로 통하는 널길을 만든 뒤 흙으로 씌운 굴식 돌반 무덤 등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화장법은 문무왕 때 시작하여 효성왕 때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불교의 확산으로 화장한 뒤에 뼈를 가루로 만들어 자연에 뿌리는 산골을 하거나 골호 또는 장골기에 담아 일정한 곳에 모시기도 함으로써 매장이 감소하고 무덤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장을 한 왕들과 고승이 돌아가신 뒤에 일정한 곳에 안치하였다가 시신이 유탈된 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부도에 봉헌하는 통장의 기록도 있습니다. 발에는 흙무덤과 돌무덤, 벽돌 무덤 등 다양하게 있으며 매장 방식은 한 사람만 묻는 단인장, 2인 합장, 다인장 등 다양하였습니다. 또한 시신을 관에 넣은 후 무덤 안에서 불태우는 방식의 화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는 매장과 풍장 등 상고 이래의 다양한 장법을 시행하였는데 서민들 가운데에는 시신을 들에 내다 버리는 유기장도 전해지지만 불교가 융성하여 화장은 귀족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되기 시작한 유교는 고려 성종 때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발전되어 불교적 분위기에 유교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성종 4년인 918년에 숭유 정책을 표방하고 개혁하면서 이해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군이와 친소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과 형식을 달리하는 오복제를 최초로 성문화하고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전례적 요소가 강한 샤머니즘과 불교 의례가 합쳐진 무불식 상례가 널리 시행되었습니다. 절에서 불교식 의례로 장례를 치를 때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에 49절을 지내고 100일이 되면 100일째를 지내고 장례를 거행한 절 근처에 묘를 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대개 사망, 불사부근에서 화장, 습골, 일정한 기간 동안 유골을 안치하는 고난 또는 권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과 함께 주자 가래가 도입되고 유교적인 의례가 늘어나 절보다는 집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운구할 때 상여를 사용하였습니다. 묘는 화장묘와 석실묘가 성행했으며 제사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윤회봉사와 외손봉사가 널리 시행되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예법이 뒤섞인 장례를 거행하고 매장, 화장, 수장, 세골장, 풍장, 유기장 등 다양한 장법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주자 가래에 의한 유교적인 상례 문화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조선의 장례 문화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다양성을 상실하고 가래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유교 풍습이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금지되었으며 돌반 무덤에서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석회로 메워서 다지는 해경묘가 주요 장법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은 그곳이 바로 조상 숭배를 위한 의례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의례인 성묘와 제사도 무덤 앞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묘비의 사용이 확산되고 문중 단위의 집단 묘지가 성행하며 풍수 지리설이 팽배하여 이른바 명당을 놓고 다투는 산송이 빈발해졌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1년부터 신진 사대부들이 화장에 대한 금지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조선 태조 4년까지 화장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었으나 쉽게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대의 집현전 부제학 설순의 상소를 보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직후에는 매장하였다가 뒤에 묘를 파고 시신을 꺼내서 화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종 1년부터 대명률 직혜를 근거로 화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 15세기 말경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유교식 장법인 토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화장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렵인 19세기 후반에 일본인 거류민단이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한성에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에는 양화진이나 한강 제방에 모여 화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거류민들이 늘어나자 1901년에 오늘날의 광희동과 신당동 부근에 화장장을 마련하여 야외가 아닌 건물 안의 화장로에서 본격적인 화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은 수백 년 동안 유교가 지배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까지 더해져 외놈들의 장법이라든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악상에나 이용하는 나쁜 장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1912년 6월에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을 발표하여 공동묘지와 화장 제도를 도입하고 누구나 공동묘지에만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가톨릭 교회의 잡지인 경향잡지에까지 이 규칙을 게재하고 홍보할 만큼 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화장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규칙 가운데는 사체 또는 사체를 넣을 관을 산림이나 들판, 기타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자는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풍장이나 유기장이 이때까지도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 그리고 매장의 전통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 곳곳에 산재한 무덤의 폐단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선을 수탈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묘지들을 규제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조선인들이 극렬히 반대하였고 같은 식민지였던 타이완에서 이 규칙을 시행하였다가 큰 분쟁으로 실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1919년에 조선인들이 정서와 관습의 실정에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취체 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묘지 이외의 장소에 조상 또는 배우자의 분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경계 또는 그것과 접속된 자신의 소유지 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동묘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공동묘지는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건전한 장례라는 명분을 내세운 의례 준칙을 제정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주와 상복, 습념, 상기 등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부분만 발췌하여 20항목의 새로운 상례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복 절차를 생략하고 연습이 끝나면 곧바로 상복을 입도록 제한하고 굵은 제복이 아닌 두루마기에 통두건을 착용하거나 상장을 달도록 제한하고 양복을 입을 경우에는 완장을 차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상주들이 다는 상장이나 차는 완장은 우리나라 풍습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잔재인 것입니다. 장례 기간도 5일을 원칙으로 최대 14일까지만 허용하고 복제는 2개월부터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우제도 3우제를 1회로 단축했고 상여로 응고할 때 호창인 상여소리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1931년에 발발한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총력 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례 준칙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조선반도에 전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자를 전략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예정된 순서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례 절차가 간소화하였으며 상례 용어도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전통 상례의 망자의 조상신으로 승화 또는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이라는 위기 극복, 이러한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의례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장례에서는 단순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만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구할 때 상여 수레가 등장하고 트럭을 이용하여 먼 곳까지 운구하기도 하였으며 장의 자동차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장의사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의례의 법제화로 인한 국가의 간섭과 장례 산업의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